오늘 강의 제목은 지형을 통해서 보는 아테네 역사입니다. 5가지의 지형을 통해서 우리가 아테네 역사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기원전 5세기, BC 5세기경의 아테네 황금기의 아테네 도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앙에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자,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하얗게 표시된 지역이 있죠. 하얗게 표시된 지역이 요거는 이제 민회가 열렸던 푸닉스 언덕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이는 요 광장이 아고라 광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쪽에 언덕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언덕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이렇게 5가지 지형을 통해서 아테네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테네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테네하고요, 뭔가 이렇게 큰 길이 하나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피레우스 장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가 피레우스 항구인데요. 피레우스 항구인데요. 여기서부터 이 아테네 이 성벽까지, 아테네 성벽까지 이렇게 2줄로 장벽이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테네 장벽 또는 피레우스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에 아테네 사람들이, 특별히 페리클레스가 이제 스파르타 사람들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장벽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테네는 해군이 강하고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두 강대국이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가 갑자기 부상을 하면서 스파르타하고 경쟁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스파르타가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장벽을 쌓아 놨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스파르타군이 이 아티카에 다가오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장벽 안으로 들어가서 아테네 사람들이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해군이 강하기 때문에 이 해군들이 스파르타의 배후를 치는, 이게 페리클레스가 세웠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페리클레스가 이렇게 전략을 세운 데에는 스파르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파르타는 이제 노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장기간 스파르타 군대들이 외국에 원정갈 수 없었던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이런 전략을 세운 겁니다. 아무튼 페리클레스가 잘 막아내는데요,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장벽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아테네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의 상당 부분이 죽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아테네가 이 장벽을 쌓은 이 전략이 나중에는 실패하고 말지요. 아무튼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아테네의 장벽입니다. 자, 오늘은 장벽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건 제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다시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 지도가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 지도입니다. 아테네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지도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은 5군데의 어떤 지형입니다. 첫 번째, 이 아크로폴리스죠. 아크로폴리스 너무 유명한 장소고요. 그 밑에 인간들의 모임, 인간들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아고라, 신들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어셈블리, 이제 민회의 장소입니다. 푸닉스 언덕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이름을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아레오파고스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또 하나의 언덕이 있는데요. 필로파포스 언덕이라고는, 이런 5가지 언덕을 통해서 아테네의 역사를, 간략한 역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 5가지만 가지고 아테네를 여행 가셔도 충분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기원전 5세기에 이제 아테네에 화려했던 이 파르테논 신전 비롯해서 아크로폴리스에 이제 신전들이 그대로 다 있는 모습을 상상도로 그린 겁니다. 멋진 그런 5세기경의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모습입니다. 자, 먼저 아크로폴리스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그 이름의 뜻이, 아크로라는 뜻이 이제 높은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높은 곳에 있는 성, 높은 곳에 자리한 또는 신전,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상상도에서 기원전 5세기에 이러한 신전들이 여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아테나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아테네 신입니다. 아테네 신과 관련된 모든 건축물들이 다 아테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르테논
파르테논이 보여요. 이 파르테논이란 뜻은 뭐냐면 이제 처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신 중에서 처녀신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처녀신 중에 한 명이 아테네고요. 아테네는 자기가 처녀임을 이제 고집을 합니다. 프로펠리아라고 해서 이제 프로 입구입니다. 이 입구에서 입구에 들어가고요. 아테네 니케 신전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테네 여신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상도에서 보시면요, 여기 아테네 여신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테네 여신상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에렉테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럼 이 신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도 거의 깨져 있고요. 자, 거기 보면 거의 신전들이 제대로 남아 있는 신전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플리아도 거의 이제 뭐 많이 상해 있고요. 옆에 아테네 니케 신전도 많이 파괴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제 거의 황폐해져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와 같은 아테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단들, 건축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를 이제 모시기 위한 그런 신전이죠. 자, 이 신전을 이렇게 미국 테네시주의 내슈빌이라는 곳에 파르테논 신전을 그대로 복원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완성물이 거기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 이렇게 아테네 여신, 큰 금으로 된 아테네 여신상을 그 안에 지어놓고요. 이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놓은 이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테네 여신을 모시기 위한 그런 신전도 되지만, 또 하나는 델로스 동맹의 금고 역할을 합니다. 원래 델로스 동맹의 금고는 델로스 섬에 있었는데, 페리클레스가 이제 거기에 있는 금들, 또는 거기에 있는 델로스 동맹의 이제 동맹 비용들 있죠. 돈들, 모여있는 돈들을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전들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금고 역할도 여타의 신전들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미국에서 아마 어떤 박람회가 있어서 박람회 기념물로 아크로폴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을 이렇게 복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세계인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깊이 인정받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 역사를 그대로, 또는 그리스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기원전 5세기에 페리클레스 건물이 지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세기 이후에 파르테논 신전이요, 교회로 바뀝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가 로마의 정복을 당하거든요. 로마의 정복을 당하면서 동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여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의 이제 교회로 쓰이다가,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또 정복을 당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모스크가 이슬람 모스크로 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슬람 사용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1687년에 여기에 터키군이, 이제 투르크죠. 오스만 투르크군이 여기다가 이제 그 화약고를 놓았고, 그 다음에 그때 베니스군의 폭격으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 대부분 이제 파괴되어져 가지고 오늘의 이런 모습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가 어지간히 돈이 없는 모양이에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다시 이제 복원을 시켜놨는데, 그리스는 지금도 이거를 완전하게 복원을 시켜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누가 뭐래도 아크로폴리스의 가장 중심적인 상징물이다 그러면 이 파르테논 신전을 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아크로폴리스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에렉테이온 신전입니다. 에렉테이온 신전인데, 이제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기 에렉테이온 신전입니다. 이 에렉테이온 신전도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신전인데, 기본적으로 이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모든 신전들, 모든 건축물들은 아테네하고 관련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 한쪽은 이 에렉테이온 신전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쪽은 에렉테이우스라고 하는 또는 에렉테우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이제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입니다. 그 왕의 이제 성소고요. 이쪽은 포세이돈의 성소고요. 이 뒤쪽은 아테네 신전입니다. 아테네 신전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것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아테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아테네와 포세이돈이 서로 이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그 아테네하고 포세이돈이
이 아테네가 속해 있는 아티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티카 지역의 수호신이 되기 위해서 둘이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둘이 경쟁하면서 너희들이 누구를 수호신으로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또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테네 시민들이 그럼 당신들이 우리에게 뭘 해주겠습니까?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찔러가지고 물을 터지게 했다고 합니다. 또는 바닷물이 터졌든지 또는 말이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이 삼지창으로 찔러가지고 물이 나왔는데 짠물이 나와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이 뭐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테나 여신은 올리브 나무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아크로폴리스 주변에도 올리브 나무가 많고, 올리브 농사가 가장 큰 농사죠, 이 그리스에서.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 여신을 자기의 주신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건 이제 어떤 건축물이냐면요, 구조죠. 어떤 구조냐면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여기 파르테논 신전을 볼까요? 여기 보면 완성된 이제 미국이 복원한 파르테논 신전에 보면 요 박공이 있죠. 여기 박공. 요 박공을,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박공을 영국 사람들이 뛰어가 가지고요, 대형 박물관에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사실은 돌려줘야 마땅한 거죠. 돌려줘야 마땅한 건데, 그리스가 워낙 많이 침공을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은 유물들이 이제 바깥으로 강대국에 많이 탈취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또 많이 가져갔죠. 요 조각을 보면요, 많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주고 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디냐면 에릭테이오스 신전 쪽에, 아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요 에릭테이온 신전이, 이쪽은 포세이돈, 이쪽은 에릭테이오스 성소, 이쪽은 아테네 신전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 아테네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여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카리아티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카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는 여인들, 카리아 지역에서 이제 아테네에 대해서 많이 저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카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들을 여기다가 이제 기둥으로 대신 삼아서 모딜리아니가 카리아티드라는 그런 카리아티드 연작을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의 작품 속에서는 이제 슬픔이 많이 배어 있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딜리아니의 작품을 보면 한결같이 우울하고, 그리고 길쭉길쭉하게 그런 인간의 내면에 있는 고독감과 우울감을 표현하는데, 아마 모딜리아니가 봤을 때는 이 여인들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여인들의 내면에 그런 깊은 슬픔을 아마 모딜리아니가 그렇게 영감을 얻어서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카리아티드라고. 그리고 이 카리아티드 양식을 이후에 수많은 그런 건물들에서 이제 그 양식을 채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머리에 여인들이 이고 있는 건축물들을 기둥 역할을 하면서 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꽤 많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카리아티드는요, 또 요거를 요 중에 하나는 뛰어가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가셔서 보시면 이거는 거의 이제 모조품입니다. 진짜는 이제 박물관에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아크로폴리스에 대해서 이제 거기 있는 조각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아크로폴리스는 그렇다면 고대 이제 아테네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시대부터 아마 이제 이 아크로폴리스 주변에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곧 이제 아르카이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이 주변에서 많이 살았고요. 여기서 사는 이유는 지금 지형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외적이 침략을 했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숨어있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최후로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장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어 역할을 했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었는데, 아까 보셨던 에릭테이온 신전들이 거기에 또 이 모습 말고 그 전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클레스가 기원전 5세기에 페르클레스가 이제 아테네 황금기를 맞이하면서 여기에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전들을 지어 놓음으로써 아테네의 위력을 과시하고 아테네 황금기에 또는 아테네 그 번영을 과시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페르클레스가 되면 델로스 동맹의 맹주거든요, 아테네가. 그래서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의 그런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화려한 신전들을 많이 지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크로폴리스는 어떤 의미냐? 이제 이건 정체성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말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단군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이 불필요한 것 같아도 사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고민하며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크로폴리스에서 아테나라는 여신을 주로 섬기면서 아테나 여신들에 대한 수많은 그런 건축물들을 신전들을 지어 놓고요. 그거를 통해서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테나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의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페리클레스 시대 그런 황금기에 아테네의 최고의 번영기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의 그런 번영을 또는 그런 자부심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아크로폴리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크로폴리스와 꼭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명이 바로 이 아고라 광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레오파고스 언덕인데요. 이쪽에 이제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아레오파고스라는 언덕에서 보면 지금 남아있는 건축은요 거의 이제 다 없어졌고요. 딱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탈로스 주랑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아탈로스 주랑이라는 게 이제 그런 기둥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탈로스 주랑 박물관이고요. 이쪽에 길쭉하게 있는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 신전하고 아탈로스 주랑 박물관하고요, 그 가운데 지역을 고대 아고라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아고라 광장입니다. 자, 여기 아까 보셨던 이 기원전 5세기의 상상도요.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 상상도, 여기 수많은 집들이 많이 있는 걸 보죠. 20만이 여기 몰려 살았다고 합니다. 20만 명 정도가 몰려 살았고요. 여기 보시는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아고라 광장이죠. 여기 아크로폴리스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아고라 광장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까 보셨던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이제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아탈라스 신전이 됩니다. 아탈라스 주랑이죠. 아탈라스, 그러니까 스토아입니다. 스토아. 자, 이 아고라라고 하는 말은요, 아고라초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아고라초라는 것은 모이다 또는 모여서 장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아고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거기서 소통하고 거기서 장사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쇼핑도 하면서 그 아테네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는 그 과정에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나왔고요. 아테네 철학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민주주의의 산실이고요. 또 거기에서 놀랍게도 그리스 철학이 거기서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탈로스 주랑이라고 합니다. 아탈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기증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고라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랑에서, 그리스는 날씨가 우리처럼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늘에 들어가면 여름에도 시원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쇼핑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자유롭게 대화도 나누고, 대화 나누다 보면 서로 정치적인 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다가 자기 입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서 뭐 또 뜨겁게 논쟁을 하기도 하면서 서로 의견을 소통하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죠. 자, 이 소통의 공간이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아고라의 베마라는 장소입니다. 지금 여기 조그만 돌 하나가 서 있고요. 조금 높은 곳이거든요. 일반 땅보다 약간 높은 곳인데, 이 아테네 아고라의 베마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연단에서 시민들이 자신 있게 또는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이렇게 아테네는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 가면 이제 유럽의 모든 도시들은 항상 도시 중앙에 이제 광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광장 문화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직접 민주주의, 열린 민주주의,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또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민들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모여서 나중에는 이제 민회로 그것이 발전해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어떤 잠재력 또는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아고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아고라의 의미는 뭐냐면, 이 아고라 광장에서 바로 소크라테스가 탄생을 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 아고라 광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의미의 어떤 사상 또는 철학을 그가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의 철학의 핵심은 한마디로 두 단어로 정리하면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아레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다움. 더
덕이라는 게 뭐냐, 인간다움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최초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아고라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 진리가 뭔지, 정의가 뭔지 그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사유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질문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질문하는 이러한 자유로운 아고라의 문화, 이제 나중에 여기서 또 스토아 철학이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서양의 철학은 거룩한 어떤 학자들의 모임이라든지 또는 정치가들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철학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철학이 탄생했다는 거죠. 시장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대화 나누고 누군가 누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없었다면 소크라테스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1년에 옷 한 벌, 똑같은 옷 한 벌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뭐 너희가 뭐 게맛살을 하라 그런 CF도 있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는 늘 다니면서 너희가 정의가 먼저 아느냐, 너희가 참다운 인간이 먼저 아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의 영혼의 거룩함, 그리고 인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영혼을 돌봐야 되고 자기 마음을 돌봐야 되고 인간 다움에 대해서 깊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했던 그런 철학자가 바로 소크라테스죠. 놀라운 것은 다시 말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시장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시장에서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소크라테스 철학에 대해서 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형이 이제 뭐냐면 아레오파고스 언덕입니다. 아레오파고스 언덕이 여기거든요. 요 지역이 바로 아레오파고스 언덕입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고요. 여기 아고라고요. 돌아가면 요 지역이 바로 아레오파고스 언덕인데요. 이 아레오파고스 언덕의 뜻은 뭐냐면 아레스의 언덕입니다. 전쟁의 신이죠. 무자비한 전쟁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신은 왜 아레스가 여기에 등장하냐면, 여기에는 조금 이제 재밌는 얘기가 좀 신화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 뒤에 이제 아레스가 있고요. 여기는 누구냐면 이제 포세이돈입니다. 근데 아레스하고 포세이돈 하면 대체적으로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굉장히 사납거든요. 사납고 바다의 신이니까 포세이돈도 바다에 그 태풍이 부는 장면, 이건 두려움의, 고대의 이제 해상 무역을 해야 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레스도 굉장히 전쟁의 신이니까 사나워요. 그 둘 다 자식을 이렇게 발 밑에, 무릎 밑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나운 신들이 또 자기 자신 굉장히 사랑한 그런 묘한 그런 측면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 두 신이 언젠가 이제 자식 문제 가지고 다툴 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레스의 딸을 이 포세이돈의 아들이 쉽게 말하면 강간하는 그런 장면을 아레스가 우연히 보게 됐고요. 그래서 아레스가 분개를 해서 이제 이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신이 이제 신들이 대립을 하니까 여기서 너무 큰 갈등이 벌어지니까 뭐가 열렸냐면 12신들이, 올림푸스 12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재판이 열렸다고 그럽니다. 자, 이것은 뭐를 반영하냐면 신화의 내용이지만 이미 그 신화 속에서는 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요. 재판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신들이 어떤 막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올림푸스 신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뭔가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테네의 법과 제도가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아레오파고스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어디다가 이용으로 쓰냐면 그리스 대법원을 아레오파고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신들의 재판이 열린 거죠. 그래서 12신들이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때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이 아레스는 무죄하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가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아레스가 그때 신들의 재판이 열렸을 때 다른 신들이 모두 아레스는 무죄요, 전부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포세이돈도 그 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판, 신들의 재판이 열렸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아레스의 언덕이다 이렇게 붙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의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제 여기에서 아테네의 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재판이라는 개념이 이미 신화 속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의미를 이 아레오파고스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는요, 그리스 역사 발전을 보면 이제 역사 발전 5개 단계를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문명 시기가 있냐면 에게 문명 시기가 있잖아요. 에게 문명 시기를 둘로 나누면 자, 크레타 문명하고 그다음에 미케네 문명이죠. 그럼 미케네 문명 때까지는 미케네 문명 때 뭐가 있었냐면 트로이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케네 문명은 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다 왕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아테네도 왕이 있었고, 자, 스파르타에도 왕이 있었고, 그 다음 미케네도 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400년 동안의 암흑 시기를 거치면서 정치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그리스만의 독특한 또는 사회 구조, 정치 구조가 탄생하는데 그게 폴리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각 도시에서 미케네 시대 왕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왕들은 이미 신화 속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각 폴리스를 다스리는 사람들, 정치 권력은 누구냐면 그때 귀족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아테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의 과두정이 아르카이 시대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타의 도시들도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카이 시대에 미케네 시대에 있었던 왕제도가 없어지면서 그러면 유력한 귀족들 또는 왕족의 후손이라든지 또는 이제 왕족의 후손 말고 좀 유력한 힘이 있는 그런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 그 의사결정 기관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레오파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파고스 그 회의에서 집정관들, 그냥 행정관들을 다 관리를 하고요. 감독하고 국가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을 합니다. 그때에도 민회가 있긴 있었습니다. 시민의회가 있긴 있었는데 이때는 시민의회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아레오파고스 귀족들이 제안하는 법을 그냥 통과시키는 그런 정도의 기능만 했지 여기에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때를 대표하는 그런 회의가 바로 아레오파고스 회의인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소는 바로 프닉스 언덕입니다. 이 프닉스 언덕은요, 아까 보셨던 이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하얗게 이제 하얀 부분으로 보이죠. 이 언덕에 깊이 경사를 이렇게 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여기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니까 시민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결정하는 아테네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제가 아까 이 아레오파고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레오파고스 언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귀족들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을 우리가 아레오파고스 회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후대에 가면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 아레오파고스가 가지고 있었던 실권들이 전부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 미네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테네 미네로 그 미네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아고라 광장입니다. 아고라 광장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서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흔히 그리스 사람들을 떠올릴 때 보면 서로 격하게 토론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그런 시민들의 잠재력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정치적인 힘들이 모여져서 아레오파고스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점차 민주화가 되면서 이쪽 프닉스 언덕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언덕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아고라 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고라 광장에서 시민들이 자유로운 힘을 가지고 얻게 되고 그래서 프닉스 언덕에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이죠. 이 프닉스 언덕에는요, 아테네 시민 전체가 참석해서 시의 중요한 업무를 결정을 했는데요. 9일에 한 번 1년에 총 40번 열렸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고요. 반론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니까요. 거수로 어떤 시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어떤 장소냐면 베마죠. 베마는 이제 밑에도 있었어요. 아고라 광장 속에서 베마가 있었는데 이제 프닉스 언덕에 있는 이제 베마입니다. 여기에서 흔히 떠올리는 인물은 누구냐면 이제 그 유명한 페리클레스죠. 페리클레스가 연설하는 이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나 위대한 그런 아테네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특별한 리더십이다 그러면 이제 리더십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페리클레스의 리더십이다 그러면 설득의 리더십이죠. 이 사람은 말을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훌륭한 인격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리더십은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자신들의 아테네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연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안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탁월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설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제 아테네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의 리더십은 설득의 리더십이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프닉스 언덕에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꽃피었고, 그래서 아레오파고스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이제 이쪽으로 미네로 오는 그 과정이 아테네의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소개시켜드리고 하는 장소는 필로파포스 언덕입니다. 뮤지 언덕이라고 그러죠. 음악의 여신, 이제 9명의 음악의 여신을 우리가 뮤즈라고 그러잖아요. 뮤즈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여기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스가 로마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면 로마하고 그리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로마 사람들은요, 그리스를 자신들의 선진 문명, 굉장히 경외감을 가지고 발달한 문명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다든지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든지 그러면 다 그리스로 유학을 가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어떤 로망이었다고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에 대한 외경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러 총독들이 거기에 갔는데 그 중에서 필로파포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줄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언덕에, 뮤지 언덕에 이 사람의 기념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왜 실어놨냐면 그 이후에 그리스의 역사는 이제 로마 제국의 중심이 되거든요. 특별히 그것도 동로마 제국의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서방 기독교, 동방 기독교로 나눌 때 그리스 정교를 동방 기독교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동방 기독교 또는 동로마 제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동로마 제국의 어떤 속국이라는 것보다 정복당한 이후에 동로마 제국의 중심 국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필로파포스 언덕이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그 이후에 동로마의 중심 국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필로파포스 언덕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여기가 바로 필로파포스 총독의 기념비입니다. 기념비고. 자, 여기까지 제가 5가지의 지형을 통해서 대체적인 그리스 역사를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 아테네를 여행하시면 이 정도의 좀 지식은 가지고 가시면 훨씬 재미있게 의미있게 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형들은 우리가 그리스를 공부하고 아테네를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지형이라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